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을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중국이라는 데와 우리가 워낙 가깝고 서해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청도에서 닭이 울면 인천에서 들린다. 그럴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지만 다도해잖아요. 리아시식 해안 이래서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한국산 물고기들이 한국에서 잡히는 연해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이 맛이 좋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왔죠. 특별히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도 이 서해 지역으로 밀무역이 굉장히 성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획 이런 것도 중국이 더 큰 나라니까 주로 이제 불법 어획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많은 지방의 책임자들이 중앙에 상소도 올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사실 잘 안 된 거죠. 그러고 쭉 온 겁니다. 사실 독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영토 지방, 일본의 어민들, 이런 다양한 어민들이 거기를 기지로 삼아서 한 적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현상을 볼 때 최근에 이런 게 아니고 예전부터 쭉 있어 왔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더 그게 확대되고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정이나 이런 게 있는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불법 조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은 얼마나 잡아가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액수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개 이제 누적해서는 1조 5천억 원이 넘는 어획을 가져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결국 이런 걸 보면 액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상당한 수량의 불법 어로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사실은 이제 공업화 산업화의 길로 나가면서 사실 연근해가 완전히 다 오염이 됐습니다.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한국은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깝고 바다는 여전히 청정해역이고 그리고 단속도 그렇게 세게 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민들이 이제 불법 어로를 하면서 또 불법적인 어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물고기들은 안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미래의 또 자산이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쓰는 그물이라는 게 범잔망이라고 그래서 그물 사이에 길이가 2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고기는 다 들어가는 거죠. 2cm 이하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 보통 축구장 한 2배 정도 되는 그물이에요. 축구장의 2배. 그래 놓고서 싹 걷어가는 거예요. 또 더한 거는 저인망이라고 그래서 쌍끌이라는 게 있는데 양쪽에 배가 이렇게 해서 바닥까지 훑는 그물을 해서 쫙 긁어가는 거죠. 그 자신들의 중국의 연근의 어업도 그렇게 해서 어족 자원을 고갈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저인망과 범잔망이라는 이 불법적인 어구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어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럼 양식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중국의 해안선 길이가 18,000km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가 이제 다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오염이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잡아오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답니다. 내일 저 고기가 사라지더라도 일단 오늘 잡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전 세계 생선, 어류 소비량의 약 35% 정도를 중국이 소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소비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거죠. NLL이라는 게 남북 간의 군사 대치 상황에서 굉장히 미묘한 걸 알기 때문에 도망을 많이 갔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북한이 워낙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업권을 파는 거예요. 이쪽 동네에서 우리 해역에 들어와서 돈을 이버료를 얼마를 내고 조업을 해가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중국 국적의 선박이지만 NLL 지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인공기를 달고 하는 거죠. 북한이 허가해 준 거다. 그럼 사실은 우리는 그게 중국 배인지 알지만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고 인공기를 달고 있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군사적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조업선이 가는 게 아니고 운반선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중국 배가 거기에 모선처럼 계속 잡아대기만 하면 나머지는 운반만 하러 가는 거예요. 조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일단 요즘같이 꽃게잡이 뭐 이제 이런 철이 되면 그 위에 올라가서 잡고 그 잡은 거를 그냥 다시 중국 배 운반선한테 넘기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해역에서 또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속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해경이나 이런 데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약 1,500척 정도의 중국 어선이 NLL에서 조업권을 가지고 조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 중국에는 민병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평시에는 일반 농민은 농업에 종사하고 어민은 어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사시에는 군대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걸 민병이라고 합니다. 마오쩌둥 시대에 인민전쟁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특별히 군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전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민이에요. 어민인데 그 유사시에는 정부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보 수집이라든지 군사 행위, 정찰, 정보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군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래서 해상민병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작용을 하고 특히 그 디아오이다오라고 그러죠. 센카쿠 열도에서도 해상민병대들이 옮겨 다니는데 대개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 한 30만 명 정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에 나눠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하고 영토 분쟁은 아니지만 이어도라는 지역을 둘러싸고 양측이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이 해상민병대가 민병들이 이어도 지역에 자주 출몰을 합니다. 힘을 과시하는 거죠. 이거는 또 배후에는 중국 군이 있다는 무장경찰부대가 뒤배우고 무장경찰부대라는 거는 경찰부대지만 인민해방군 예산을 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군대잖아요. 그래서 이 해상민병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군사행위를 하는데 여기가 총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레이존 전략, 회색지대 전략,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비전통 안보 그러니까 충돌과 관련된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중국의 일종의 군사적 역할을 하는 인민해방군의 선봉장 역할을 필요에 따라서 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중국 어선단은 이런 민병 조직이 많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특별히 중국 어선단, 중국 선단 이런 표현을 고유명사로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건 중국 선단이다 그러면 상당수가 중국 군의 지원을 받는 민병 조직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어획고를 많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실업률도 높고 그다음에 어민들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어선이나 이런 것도 낙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 나가서 물론 원양선단도 세계에서 제일 크지만 연근의 어업에 아무래도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마저 중국이 강력하게 통제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중국 내부에서의 일단 우리가 임금 노동자가 될 기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안정 차원에서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어요. 눈을 감고 묵인해 주는 거죠. 경제적 차원에서 어획고를 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해상민병대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어민들에게 이런 군사적 역할과 보조금을 주면서 이거를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냐 하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 어선들이 선단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화면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쇠짱살 이런 거. 그리고 우리도 이전에 도끼로 우리 해경이
당하기도 했고 그런 이제 아픈 경험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불법 조업 행위를 하는 중국 선박에는 선박을 납포하고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그게 중국의 이 어선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잡히면 그 배 선원들 개인한테 책임을 지라고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선박 회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또 중국 정부도 법이 있잖아요. 해양법이. 다른 나라에 가서 불법 조업을 하다 잡혔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또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 처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사적 저항을 하는 거예요. 안 잡히는 게 1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악순환 고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그걸 아니까 그냥 놔두고 군사 정보 활동 행위도 할 수 있으니까 놔두다 보니까 지금같이 매우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잡아간 꽃게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 역수출이 돼요. 도둑질 해간 걸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꽃게 한 마리가 중국에서는 쌀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잡아서 한국한테 또 파는 거예요. 밀무역으로도 팔고. 이런 아주 복잡한 단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신들의 연근해가 오염이 돼 있고 그리고 그게 뭐 한국 이런 바다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치어도 잡고 범잡망 뭐 이런 걸 가지고 남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국제적인 시각은 당연히 뭐 중국이 잘못됐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중국을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 문제를 맞닥뜨린 해당 국가들끼리의 문제예요. 일본은 북방 영토라고 그러고 캄차카 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리책에서 배운 거기에 이제 어장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쿠릴열도 이런데 중국이 갑니다. 그러면 러시아 어선들하고 충돌이 생기죠. 그럼 러시아에도 해경이 제지를 합니다. 스톱, 서라, 검색하겠다. 경선 명령에 불응하면 바로 폭침을 시킵니다. 바로 폭발을 시켰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몇 년 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도 불법 어로로 납포된 어선들이 뭐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을 안 내니까. 그거를 시위한 듯이 열몇 척을 해상에서 폭파시키는 그런 퍼포먼스도 했고 그리고 강력하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모든 국가들과 충돌을 하고 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불법어로만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이게 해상 안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자꾸 이제 중국 배들이 왔다 갔다 해서 우리나라 서해안 어떨 때는 막 한강 하구까지 옛날에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민정경찰 휴전선을 감시하는 민정경찰까지 동원이 됐고 근본적으로 어로 작업은 금지돼 있는 지역인데 그런 데까지 막 무분별하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해상 안보까지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물론 해군이나 우리 정부는 그걸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아직 거기까지 그게 안 가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보통 내륙 국가라고 하지만 중국은 이미 해양 국가를 선언한 지 오래됐습니다. 1982년부터 원양 국가를 꿈꾸면서 당시에 해군 제독을 중국의 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다에서의 어획고를 올리는 것도 중국의 첫째 경제 발전, 둘째 세계적 영향력 발휘에 매우 중요한 일종의 표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획고를 올리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바다에 신경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된 국력을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더 과거보다 많이 한다. 그리고 중국이 1대1로 전략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육상으로 가는 1대1로 경제 벨트가 있는가 하면 해상으로 가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라는 벨트가 있잖아요. 벨트 건설의 핵심이 자금을 지원하고 이러면서 항구를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이제 어선들도 많이 가 있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군함들도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바다까지 조금 지배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요, 해양 경계 획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해양 경계 획정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영토는 영해 12해리, 우리 영토의 제일 끝자락 또는 섬, 여기에서 영해 12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라는 독점권을 갖습니다. 중국도 우리 서해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중국 370km가 일로 오고 한국이 370km를 저기로 가면 중간에 겹치는 거죠. 이게 400km밖에 안 되거든요, 서해가. 그럼 대부분이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우리 바다고 어디까지가 너희 바다다라는 거를 정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해양 경계 획정인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중국은 무슨 논리를 내세우냐 하면 우리가 해안선이 이렇게 길고 인구도 더 많고 어업 종사 인원도 많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된다. 한국은 그런 게 어딨냐. 둘이 가운데 바다가 있으면 중간을 잘라야지. 이게 중간선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어떻게 합의를 했냐 하면 오케이, 그러면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그걸 이제 과도 수역이라고 하는데 잠정 조치 수역을 만들어서 그 뒤에는 영해예요. 그 뒤에는 이제 우리 바다예요. 그리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여기를 잠정 수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업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도 200캐리가 들어가 있고 쟤네도 200캐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1년에 얼마만큼 어획을 하고 얼마만큼 우리 수역에 들어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몇 척이 들어오는지를 1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협정을 맺어서 우리 이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와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중국 배를 대개 한 1600척 정도를 허락을 해줬어요. 그럼 1600척만 와서 정해진 어획고를 잡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중국 쪽으로 가봐야 고기가 없어요. 다 오염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 거 가지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얘네가 지키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이 서해에 출몰하는 중국 배가 2,000척이 넘고 성수기가 되면 한 9,000척이 몰려와요. 그럼 우리 해경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해양 경계 획정을 해야 되는데 해양 경제 획정은 차관급 회담으로 시작을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십몇 년을 했는데 안 돼서 지금 양국 해양국 국장급 회의를 하고 있어요. 뭐 아마 9번인가 했는데 이것도 전혀 양보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서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남해 쪽에도 걸려 있고 이 남해를 가다 보면 일본하고도 또 겹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양 경계 획정이 우선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갑자기 타결되기가 어려우니까 강력한 단속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중국하고도 중국의 지나친 불법 조업 때문에 한국이 힘들다라고 여러 번 항의를 했고 그래서 공동 감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열심히 막는데 저렇게 오는 걸 어떡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용화기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더니 출몰하는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피해서 가는 게 지금 NLL에 들어가서 북한한테 조업권 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거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해군력 또는 해양 경찰, 해경에 대해서 더 많은 장비 선진화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하게 일단은 통제를 해야 되고 한국의 해양 안보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경각심을 분명히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